17세기 청나라는 통일 왕조를 완성하지만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뒤처지게 된다. 반면 산업혁명을 이뤄낸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하지만 영국은 청나라와의 차무역 과정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결국 영국은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인도의 아편을 청나라에 몰래 판매하기 시작한다. 결국 아편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나자 도강제는 엄금론자인 임칙서를 파견하게 된다. 보호무역과 중화사상에 물든 청나라와 자유무역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꿈꾼 영국. 양국의 무역 갈등은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까? 근데 또 이제 전쟁이 또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영사재판권이라는 그 이슈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또 해필이면 한참 양국 사이가 안 좋은 이 시점에 1939년 7월 정도에 이제 영국 그 선원들이 주룽반도 그 홍콩에 있는 그 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농가에 침입해서 2명의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엘리어도 딱 느낍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체포를 하고 또 중국인들한테 농가에 찾아가서 우리가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칙서는 이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재판하겠다 한 거고 영국은 아니다. 국제세계는 대등한 주권 가진 국가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앞서서 교수님이 초반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자꾸 세계관의 충돌을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세계관의 충돌이 아니라 영국 이외의 모든 국가가 다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우리나라 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네 군대가 와서 잡아가고 재판을 하겠다라는 건 어떤 국가도 주권이 있는 국가가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로 대등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외교적인 교섭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중국은 싫다고 한 거죠. 아 너희는 우리 아래니까 안 돼. 여기서 임칙서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칙서가 물론 이제 뭐 청나라 관리긴 하지만 상당히 서구 문물에 관심도 많았고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꽤 이제 무조건 뭐 이렇게 세국 정책을 펼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전통적인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임칙서가 많이 했던 말이 쟤네들이 우리가 차랑 그리고 대왕이라는 이제 광조의 수출품이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막아버리면 결국은 얘네가 우리한테 무릎 꿇을 거다. 이거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즉 오랑캐들이 옛날에 중국이 무역 금지시키고 막아버리면 제발 무역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관 세계관으로 이제 영국 상인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중국은 서양이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지 얼마나 군사력이 지금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인지 임칙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은 영국 안에서도요. 반대 여론이 꽤 있었어요. 임칙서가 사실은 영국의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거든요. 빅토리아 여왕한테.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당신은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신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독극물로 갚냐.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 있냐.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을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 영국이 아편 무역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거에 상당히 정말 수치심도 느끼고 합니다. 당시 영국 국회에서 1840년 4월에 결국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치열한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휘그 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저러는 게 뭐 도덕적인 문제로 저러는 거 아니야? 쟤네도 결국 무역 적자 메꾸려고 하는 거다라고 파머스탄이라는 외교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반대편 야당인 토리에서는 나중에 총리가 되는 글래드스턴이 일어나서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불의한 그리고 비도덕적인 전쟁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국 양심 어딨냐고 그 사람들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결국 이제 투표를 했을 때는 271대 262, 9표 차로 생각보다 좀 적죠. 5명만 마음을 바꿨으면 뒤집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국익의 목소리가 이겨서 9표 차로 전쟁이 승인이 됩니다. 자, 결국 전쟁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양측의 전력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청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뭐 청나라는 이제 과거의 8기군은 아니고요. 예, 중앙군은 8기군이었고 지방군은 노경군이었거든요. 이제 과거 이제 아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광주만 잘 막으면 될 수 있잖아요. 임시적 입장에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아편 몰수가 결국은 영국과의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후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대에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고 또 포를 또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해서는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 위주로 가겠다. 또 야간에 기습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세웁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온종군이 온다면 보급 문제가 굉장히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포를 단 포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함들을 좀 일부 짧은 기간이었지만 건설하고 또 그걸 부족하니까 민간선 민선까지도 이렇게 좀 차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나라가 아무리 좀 세력이 좀 약화됐다 하더라도 원체 덩치가 커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력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전쟁을 영국 의회가 승인을 하고요. 그래서 17만 3천 파운드 정도의 그 전비를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원정군을 보내는데요. 막상 청나라에 처음 도착한 일지는 4척의 증기선, 15척의 범선, 25척의 소형 함선으로 구성된 이제 그런 한마디로 소함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구성을 보면요, 전체 전력을 비교해 보면요, 청나라가 대략 20만이 넘었습니다. 동원한 군사가. 영국은 이때 인도 용병 5천 명을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 10대 1이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수만 보면 청나라가 훨씬 유리했죠. 근데 막상 붙었더니 이 두 나라의 이 전력 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게 해군력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유명했던 네메시스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국에 이제 네메시스호라는 유명한 배가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반철갑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철갑선은 전체 철갑선은 아직 안 나왔고요. 주요 부위를 철갑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대의 거포가 있었는데요. 2개의 거포가 있었는데 이 거포가 얼마나 사정거리가 넓었냐면 상륙하지 않고 바닷가에서 해안에 있는 성벽으로 한포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요. 한포 사격만으로. 그리고 이제 피벗 마운트를 이용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소형 거포가 있고 소형 한포가 이렇게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쏘고 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배가 돕니다. 반대편에서도 쏘고 그 사이 여기가 장착하고. 그런데 피벗 마운트를 사용해서 한포가 이 안에서 돌아요. 그래서 이 배가 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정크선이라 불렸던 범선과 맞붙었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당시 이걸 귀선이라 불렀습니다. 귀신이라고. 예, 귀신선이라고요. 그런데 아편 전쟁 끝날 때쯤에는 이런 귀선이 14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두 강대국이 만났을 때 사실은 이제 게임이 안 됐던 것이죠. 중국은 그럼 왜 해군력이 뭐 아까 말씀하신 나름 노력을 했지만 왜 이전에 비해 큰 발달이 없었는가? 사실 가장 큰 게 중국은 영국만큼 바다에 나갈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영국이 바다에 나간 이유는 기후가 척박하고 물자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역을 하니까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군력이 발달하게 되는데 중국은 자기들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물자가 너무 풍부해요. 그리고 내부 무역을 위해서는 또 뭐가 있냐면 수나라 때 만들고 이제 명청 시기에 1800km의 직선으로 뚫린 대운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부 운송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괜히 멀리 나가봤자 막 왜구들이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바다에 그만큼 나가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당면한 적은 러시아였어요. 북방에서 러시아.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육군력을 더 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은 이제 세계가 해군력 위주로 그리고 거포 위주로 그 전쟁의 양상이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 대비를 열심히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대비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투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네. 드디어 1840년 6월 21일 영국 원정군이 마카오 해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28일부터 해상을 완전히 봉쇄를 하죠. 그 임칙사가 가봤던 후문 요새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워낙 임칙사가 포를 너무 많이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히 이 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는 포대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광동 바다를 일단 봉쇄해 놓고 이제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면 두 번째 이제 샤먼이라고 있거든요. 샤먼을 또 가서 봉쇄를 해요. 근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영국의 목적은 사실은 청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적당히 전투를 하고 협상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아편 팔게 해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해상 무역을 못하게 두 군데를 봉쇄하고 다시 우리가 저쪽 상하에 있는 쪽 위쪽 그쪽까지 또 올라가서 그쪽으로 그 딩하이 도착해서 닝보를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 딩하이 현성을 하나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소문을 내요. 임칙사가 영국을 모욕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임칙사가 없어져야지 광저우도 또 함락할 수 있잖아요. 네.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영국 해군이 워낙 정밀도가 높은데 당시 중국 해군은 홍익포라고 들어보셨나 네.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남한산성 쏘러 왔던 그렇죠. 예, 강화도에도 있고. 오템포. 예, 그거는 이제 앞에 이제 그 탄을 앞에다 집어넣고 그렇죠. 이제 화약을 해서 나가는 건데 사각편각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포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국 포는 이제 광저우성 같은데 그런 데서 딱 이렇게 지휘관 중국군이 딱 이렇게 보고 저기 배가 있는데 갑자기 포가 슝 하고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저쪽 이제 예비 지휘소로 가잖아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골이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놀랬다. 그 정도로 영국 해군이 정확했다. 이런 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도광제가 황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임칙사가 강하게 했나? 자기가 시켜놓고는 강하게 했나? 안 되겠는데 임칙사를 일단 제외시켜놓고 양강 이제 그 금연을 반대했던 걸 또 반대했던 임금 정책을 폈던 그 양강충도 이리포를 흠차서 다시 파견을 해요. 근데 영국 원정군이 이제 그쪽 그 상하이 그쪽에서도 별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티엔진까지 다구 포대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진출을 해요. 그리고 거기는 왜 중요하냐면 중국 베이징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방에서 식량이나 물자가 와야지 먹고 살 거니까 도시 사람들은 그 입구예요. 근데 그 입구를 막고 모든 공물선을 다 정지시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기선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서 네가 협약을 한번 해봐라 해줘. 근데 대신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티엔진 앞바다는 안 되고 다시 광저우로 가서 해라. 그래서 기선이 가서 그 영국 측한테 야 협상을 할 테니까 여기 안 돼. 광저우로 가자. 일단 베이징에서 멀어져야 돼. 중요한 건 황제한테서 멀어져야 되니까 가서 한 뭐 1, 2개월 거쳐서 광저우에서 이제 협약을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근데 그 첫 스타트에서 영국의 힘을 보고 청나라가 깜놀했어. 놀래서 제가 그래요. 이야기라도 좀 들어봅시다. 라고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광저우에서. 맞아. 광저우로 가. 광저우. 지금 여기 베이징, no. go 광저우. 그렇죠. 해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왕조 국가에서는 이제 왕이 결국 책임이 있지만 책임은 신하가 지죠. 그래서 이 엄한 임칙서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으로 우리 신장 이구를 할 때 그 네네네. 신장으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와 여기서 따지면 청 대륙의 반대편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참 뭐 임칙서가 그렇게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협하였던 기선이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기선이 그래서 이제 광저우까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호문 포구에서 영국 함대의 위용을 보게 되는데 진짜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황제한테 허락은 아직 안 받았지만 일종의 가협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가협약의 내용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영국의 은 600만 양을 배상금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홍콩 섬을 할양한다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혼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상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황제한테 이래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도광제가 아직 베이징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 함대나 그런 거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위협성을 못 느끼고 한마디 정신 못 차리고 너무 화를 내면서 이번에도 기선을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징을 압송을 해버리죠. 이제 영국군은 이제 무력 시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영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전투를 맛보았는데 상대가 되진 않았거든요. 뭐 지금이라고 달라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영국이 더 화나는 것은 기선이 이제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게 천비 협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무역을 재개하고 홍콩 할양하고 600만 배상금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기선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선언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황제 이렇게 보고도 잘 안 하지 눈치도 이렇게 했으니까 영국은 사실 더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이제 군사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1년 그 다음해죠. 이제 다음에 2월 26일 날 그러니까 후먼을 이제 광저우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칙서가 있을 때는 공격을 못했죠. 네. 그런데 후먼을 아주 쉽게 함락을 해요. 왜냐하면 그 협약을 하는 동안 영국 측에서 기선한테 후먼의 포대를 다 제거하라고 말을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선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니까
이거 일부러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화되다 보니까 이 후문에는 이제 사각, 대각, 포대가 2개가 있었는데 이걸 쉽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예. 그다음 이제 그 도광제가 기선을 파지시키면서 후임으로는 이제 황제의 조카예요. 조카의 이제 어전 대신에 혁산을 이제 광저우로 보내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아까 윤 교수님 말씀했대로 이제 감이 없는 거예요, 황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은 안 되고 그 인접성에서 한 대략 한뭐 15,000에서 2만 명 더 동원해가지고 전투에 이렇게 지시를 해요. 좀 나와 보세요. 조금만 좀 보시면 좀 말이 달라질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동원령을 내리니까 이제 인접성에서 뭐 대략 군대가 이제 광저우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영국군은 더 배로 이동하니까 더 빨리 도착하잖아요. 네. 이제 광저우성에 도착하고 나와서 보니까 청나라 중군은 아예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 광저우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단 전투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군사력이 약하니까 협상을 해요. 더 대체적으로 예, 협상하자. 그러니까 사인은 못하지만 일단 협상을 합시다. 네, 협상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야 개항을 해야 되고 또 광저우에 다른 데도 개항해 주라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하다가 이제 그때쯤 되니까 청중원군이 이제 광주성 가까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성에서 협상 주제 다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 영국 측 입장에서는 좀 화나겠네요. 화나는 거죠. 이해가 환장하는 안 가죠. 거죠. 예. 예. 근데 전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이 이겼죠.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 나가지고 이제 아예 영국군이 광저우성을 이제 포위하고 거기에 지휘관이 아까 보냈던 혁산이잖아요. 네. 조카, 황제의 조카. 혁산이 보니까 도저히 실력이 안 돼. 이제 혁산도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 전투가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성문에다 백기를 걸고 아. 거의 항복하고 이제 정전 협상을 하자. 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청중원군은 영국 측이 요구하는 거 청중원군은 6일 이내에 60리 한 30km 정도 돼요. 60리를 뒤로 후퇴해라. 철수해라. 그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600만 원을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오늘 당장 100만 원 지급해라. 지급 안 할지 모르니까. 100만 원만 일단 여러분 속았잖아요, 지금. 네, 속았으니까 일단 100만 원 지급하고 600만 원 한 번에 모으기 힘드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근데 한영이 사실은 1대 1.7까지 가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배상금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 시간 이후로 각 요소에 추가적으로 무장을 설치 못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정전 협상을 일단 하는 거죠. 네네. 예, 정전 협상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이루어졌어요? 네, 이번에는 그렇죠. 사인도 하고 황제가 오케이 했나요? 황제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전이니까 거기서는 일단 예, 거기서 혁산이 이제 황제의 조카하고 굉장히 저기니까 있으니까. 힘이 네. 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정도 정도는 이루어지죠. 아, 1840년 4월 영국 의회는 치열한 토론 끝에 단 9표 차이로 청나라와의 전쟁을 선택한다. 이후 영국 원정군의 함대 50여 척이 광저우 인근에 도착해 전투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화포 성능에서 절대적인 열세였던 청나라군은 영국군의 포격에 연전연패하게 되고 결국 청나라 황제 도강제의 조카였던 혁산이 정전협정을 맺게 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다. 청군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동안에 내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청군은 계속 이제 패배만 하고 군대는 패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민간에서 이기는 전투가 하나 발생을 해요. 오. 예. 이제 광저우에서 아무래도 전투를 하다 보니까 민간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국군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약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영국군이 이제 한 번에 약탈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이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몇 명을 살해하게 돼요. 딱 살해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영국군 이제 대부대가 오게 되면 자기들이 거의 몰살당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옆에 있는 그런 어떤 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단련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그 사람들을 무기를 소지하고 5천 명이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명이 영국군 부대를 또 포위해요. 그래서 영국군이 싸우다가 결국 수십 명이 사상을 당하고 겨우 빠져나가서 그 포대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그 민중들이 거기 포대까지 가서 영국군을 이제 아예 포위를 해가지고 전투를. 그래서 이게 그 중영 그 아편 전쟁에서 최초로 중국이 영국과 싸워서 이긴 전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민병대가 스스로 자경단 만들어서 이긴 그렇죠. 건데 네. 이게 청나라가 이겼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어쨌거나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한번 이겼는데 이제 문제는 이 포대를 점령하다 보니까 영국군이 봤을 때 이게 민중이 그 기세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국 사령관 혁산 아까 지휘관한테 네. 야 너희가 관료를 보내서 거기 민중을 좀 해체시켜줘라. 자체적으로는 해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산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영국 측에서 아까 광주 정전협상 무효화시키고 광주 우성 다시 공격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죠. 이거 혁산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관료를 보내서 민중들을 설득해서 그 포위를 풀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외무장관이었던 파머스턴이 이제 보고를 봤는데요. 이제 상당히 좀 한마디로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이제 초기의 기세에 비해서 막상 이렇게 뭐 진척도 안 되고 전쟁이 2년이 넘게 끌고 있고 그래서 지휘관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포틴저 장군을 이제 여기 이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좀 정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예를 공격하고 복건, 절강, 연해 지역을 수중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했던 게 1842년 6월에 이제 상하이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정도가 되면 이제 난징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 어디를 공격해서 함락하냐면 바로 전강이라는 지역을 공격을 해요. 전강이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포틴저가 이끄는 영국 원정군이 이제 양쯔강과 또 이제 대운하가 만나는 그 지역이 전강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청제국의 일종의 대동맥이죠. 이제 남중과 북중국을 잇는 이 남쪽의 출발선이에요. 양쯔강과 그리고 이 대운하가 만난 이 지역을 확보해버리고 청나라 내부 운송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비대가 말 그대로 결사항전을 합니다. 여기 결사항전을 했는데 결국 이 수천 명의 중국군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결사항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자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국은 이제 말 그대로 몇천 명 단위의 사상자가 났는데 영국은 36명 정도의 사상자가 한마디로 이제 이 대비가 뭐 말도 안 되게 중국이 컸던 것이죠. 피해가 중국이 말도 안 되게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를 점령하자 중국의 동맹이 막혀버립니다. 그 청나라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여기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장기적으로 전쟁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난징까지 이때 영국 함대 가거든요. 바로 앞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중국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진지하게 좀 협상을 하자고 나서게 되죠. 황제가 알아야 될 텐데요. 이제는 황제도 좀 협상을 황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는데요. 네. 거기다가 아까 이제 임 교수 말씀했던 그 난징까지 압박을 하게 되니까 이 난징에 이제 양강 총독이 있었거든요. 양강 총독 우광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주를 하게 돼요. 예,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거 도저히 영국군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전투는 안 되고 협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실제 또 양쯔강 그 주위에 그 중국 상인들의 행위가 또 좀 과간이에요. 이제 영국군이 오니까 오히려 운전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이제 채소 이런 거 부식이 없잖아요. 이런 식량 같은 걸 제공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광제가 이제 기선 이제 다 안 되고 이제 기영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화해를 해라, 협약을 맺어라 해서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예비회담을 거쳐요. 그리고 8월 29일 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난징조약, 13개조로 있는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난징조약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5개의 항구를 개방하게 돼요. 이제 요구를 해서 그래서 광저우 외에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근데 좀 상하이 같은 경우는 당시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국제적인 대도시가 됐죠. 그때 상하이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예, 그때부터. 그 다음에 협정 이제 관세를 맺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수출입 관세를 영국과 상하에 결정한다는 것인데 당시 이제 관세가 보통 평균이 6%였어요. 근데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데는 2% 물건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수십 배, 뭐 30%, 40%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측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관세를 좀 맺자 해서 대략 한 5, 6%에서 맺어요. 근데 중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냐면 이거는 중국이 보호 관세를 매기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 국가면 그렇죠. 농촌에서 쌀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더 매겨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 네. 이거를 상실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중국 측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를 협정 관세를 맺어줘요. 지금도 우리가 뭐 쌀 같은 경우는 400% 이상, 그렇죠. 일본은 500% 이상의 네. 관세를 매기듯이 네. 자국의 어떤 농민을 보호하고 그렇죠. 네. 관세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재판권인데 영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살인, 뭐 강간, 도적질 했을 때 중국벌로 처벌하지 않고 영국인 자체적으로 재판해서 영국인들은 영국 법으로 재판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치해복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조국 주권을 포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건 이제 영국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최혜국 대우인데요. 이게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대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말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게 청 황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우리가 조선이 있고 베트남이 있잖아요. 또 몽골 이런 지원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조공 체제에서는 몽골에서 이제 양 한 100마리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황제라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고 내가 가장 권위가 있는데 조공한다는 거 무조건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양 100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소를 100마리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황제로서 체면이 쓰는 거지. 그걸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형이고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뭔가 인삼을 한 100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만큼 대우를 해준대. 이게 균등하게 해줘야 돼요. 그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네. 아, 최혜국 대우? 그럼, 야, 변방국이 황제가 동등하게 대우해줘야지. 근데 이게 뭐가 숨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영국이 이제 그렇게 협정을 맺고 나니까 관세가 5%였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또 관세 협정을 맺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은 야, 우리는 관세 2%를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투에 져가지고 2%를 했죠.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국은 2%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혜국 대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불평등 조약인데 당시 중국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국제 협상을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봐서 그러면 다른 러시아가 뭐 1%로 또 협약을 한다. 그러면 미국, 영국 다 1%또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국제법에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를 자기 중화성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해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배상금은 뭐 당연히 지불하고 2,100만 원 정도를 지불했고요. 이제 아시아표 홍콩을 활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개 지역을 설치를 해서 애국인들이 거기서 거류해서 자유롭게 살도록 했던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남경 조약이 가장 불평등 조약이었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 이후로 어떤 반식민지라고 하는 반식민지로 가는 이제 막 입구에 들어서게 됐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 요걸 또 교묘하게 이용한 게 홍콩을 할양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예전 중국에서는 이것은 영국이 지배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은 100년으로 한다. 이거는 그때 당시의 중화 사상에서는 영원히 영국에게 지배하기로 한다라는 마인드로 사실은 한 건데 나중에 국제법상으로 그렇죠. 100년 지났으니까 돌려줘. 네. 가 된 거였잖아요. 그렇게 됐죠. 예. 이제는 이용할 줄 아는 국가가 됐어요. 아주 잘하죠, 지금은. 그 100년이 이렇게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자, 1차 아편 전쟁은 청나라가 완패했습니다, 영국에게. 네. 예.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난징 조약이 13개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난징 조약을 통해서 노렸던 거의 첫 번째는 이제 광저우 체제로 대표되는 보호 무역 체제를 깨트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광저우라는 항구 하나만 개방했었는데 아니다. 적어도 4개는 더 개방해라. 그걸 깨트리고 또 공행의 독점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보호무역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무역을 받아들여라. 이거를 난징 조약을 통해서 요구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화 질서가 아니라 영국이 설정한 국제 질서를 받아들여라를 요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국이 설정한 질서를 너희가 깨트리고 피해를 준 거예요. 뭐 자유무역도 못하게 하고 네. 우리 물건, 우리 사유재산은 뺐고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라. 국제 질서에는 너희가 그걸 깨트렸을 경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배상금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영국이 일종의 서구 제국이 동양에 진출할 때 어떻게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는지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제 일본을 가서 개항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도쿄에서 조약이 맺어질 때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항구 개방하고 최애국 조약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배상금 물게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일본이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 맺을 때 또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양이 어떻게 동양을 문을 열고 뜯어먹을 수 있는지 그 예를 영국이 보여줬다 할 수 있죠. 나비 효과네요. 근데 사실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어떻게든 그거를 대체 전략을 좀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국가들이 도태되는 과정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1차 아편 전쟁은 영국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청조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했죠. 네. 네, 추락했고 특히 만주 지배층 이게 불만이 굉장히 이제 심화됐고 이제 아무튼 그 정규군의 부패와 무능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은가가 더 폭등하게 되면서 과세도 증가되고 또 배상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되니까 이제 민중의 생활이 더욱더 어렵게 됐죠. 그다음에 그 이제 광저우 지역이 특히 조금 피해가 심한 게 그전에 이제 광저우 지역 하나에서 무역을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5개 항구로 넓혀지다 보니까 이제 광저우 지역이 이제 어떤 무역이 많이 수소돼서 그 지역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굉장히 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반란 같은 게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것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거를 일으킨 인물, 대표적인 인물 홍수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홍수전은 이제 그 광저우 근처의 광동성의 이제 객가 출신이에요. 우리가 너 본가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면 본가는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객가라는 것은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을 객가라고 불렀어요. 그 또 객가라고 부른 이유는 본지인이 현지인이 이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너희들은 객가 출신이야. 너희는 여기 본토 출신 아니잖아.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무시하고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엄청 그 멸시를 좀 받았겠죠. 근데 홍수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똑똑했어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과거를 보게 되면 자식이 10명 있잖아요. 아들이 뭐 자식이 10명 있다면 10명을 다 과거를 보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똑똑한 한 명, 그것도 가문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걸 가문에서 밀어줘가지고 이제 과거를 급제시키거든요. 홍수전이 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6세에 이제 과거를 보러 가죠. 그런데 낙방을 해요. 이제 홍수전도 이제 1차 지방 그거는 그 합격을 해요. 근데 2차 이제 광저우 가서 향시를 보게 했는데 거기서 무려 4번이나 떨어지죠.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 똑똑한데 이제 시리에 시리에 젖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끙끙 앓고 이제 거의 뭐랄까 그 사경을 헤매게 돼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시리에 큰 거죠. 그런데 하루에 꿈을 꿔요. 그 사경을 헤매는데 꿈을 꾸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친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어머니가 무슨 어머니요? 다른 어머니가 너 지상에서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더럽혀졌다. 이제 목욕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가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큰 어떤 그 궁전 같은 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거기에 저 가운데 흑룡포를 입고 근데 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지상에 있는데 너는 무엇을 했냐 약간 꾸지람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고 자기가 아들처럼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많은 일들이 또 있어요. 이제 다 생략을 하고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내가 너한테 이제 천부라고 그러죠. 천부 하나님이죠. 한자로 천부니까 하나님 임무를 주는데 칼을 하나 쥐어주면서 홍수전한테 너 지상으로 내려가가지고 악기를 제거해라 이런 임무를 받고 이제 잠에서 깨요. 개꿈 꿨네. 아편 전쟁 당시에 어디서 성경을 구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네, 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과거를 보러 가면서 선교사들이 광저우에서 이 곤세양언이라는 성경 요약집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배포인데 그걸 이제 그냥 훑어봤는데 그걸 우연한 게 다시 보게 되니까 자기 꿈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형제였던 거야. 스스로 생각할 때. 동생, 둘째 아들인 거야. 동생인 거야. 해석을 딱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내가 왜 이 과거를 하려고 했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과거를 집어치우고 이제 인접 사람부터 내가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포교 활동을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배상제라는 걸 만들어요. 뭐냐면 상제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배는 숭배하다. 상제를 숭배하는 회예요. 그래서 배상제회.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 단체를 하나 만들죠. 역시가 이렇게
그때부터 거슬러 왔군요. 아, 그래서 입시가 이제-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하고 자기는 이제 실제로 포교 활동을 안 하고 저술을 해요. 지식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권세양어이라는 그 성경 그것과 해서 이제 저술 활동을 통해서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한 5명 정도 주요 인물들이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뭘 만드냐면 천조 십금이라는 걸 만들어요. 천조의 십금 10가지를 금한다는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십계명 같은 거네요. 네. 벌써 눈치가 빠르시니까. 아 그래서 10개군요. 네, 첫 번째 7일차에는 상제를 예배한다. 어허. 맞네요. 주일성. 주일성. 네. 네. 두 번째는 상제를 받들고 세 번째는 악기를 믿지 말며 그 다른 그렇죠. 다른 신을 다른 믿지 신을 네. 믿지 마라. 말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제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며 다섯 번째는 부모의 효도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도둑질 너무 말라. 따라했는데요. 너무 똑같죠. 아멘. 여기에 딱 이제 유교사상이 살짝 입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기가 가까이 됐던 풍운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숙구이 출신의 양수청, 숙구이가 중국에서는 가장 하층 주세, 수술을 구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다음에 무슨 빈농축 소조기, 지주층의 위창이, 그다음에 분홍축 석달계, 이 사람들 결국 나중에는 이 왕으로 다 임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이제 점점 펼쳐 나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난징 조약을 체결한 청나라 내부가 혼란스러운 사이 사이비 종교 태평천국 운동이 등장한다. 태평천국 운동은 진압할 여력이 없던 청나라에 의해 세력을 점차 넓혀가며 도시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상하이에서는 관리와 상인들이 이들에게 맞서고자 군대를 갖춘다. 과연 개양지 상하이를 공격한 태평천국 운동의 최후와 이 무렵 함께 벌어진 제2차 아편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